보건복지부가 지정한 4대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포, 4대 중독에 대한 예방과 극복 방법을 오홍석 건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보통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단 거 많이 먹으면 설탕 중독이다. TV 많이 보면 TV 중독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실제로 중독이 무엇이고 왜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중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중독은 사실 질병입니다. 우리 뇌의 변화가 일어난 질병이고요. 중독성이 강한 어떤 물질이나 행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뇌에 그 자극을 주면은 뇌의 신경회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그 물질을 너무 하고 싶어지는 어떤 갈망감이 생긴다거나 해도 더 이상 만족이 안 돼서 점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내성이 생긴다거나 네. 그 물질을 중단하면 갑작스럽게 굉장히 불편해지는 금단 증상을 경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뇌의 변화를 일으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의지로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질병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질병 단계에 가 있을 때 중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중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행위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약이고,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그리고 행위 중에는 어떤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 같은 부분들이 우리 뇌의 보상회로라는 부분에서 쾌감을 좀 일으키는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과다 분비를 시켜서 중독이라는 질병에 이르는 어떤 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지 박약을 넘어서 하나의 질병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경우는 중독이고 어떤 경우는 아니고 이런 점도 있는데 유전이나 가족력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실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하면 누구나 중독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중독이 되지 않거나 오랜 기간을 잘 버티시는데 좀 쉽게 중독이 되는 어떤 성향, 기질이 따로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좀 충동성이 높거나 좀 불안이 높고 좀 우울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분들 또는 새로운 자극을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높은 저희가 영어로 노벨티 시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중독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충동 조절이 어려운 걸로 잘 알려져 있는 ADHD,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나중에 중독 문제가 일반에 비해서 약 2~3배 정도 더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충동성이 높다는 건 중독에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의미고요. 네. 가족 중에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중독 유병률은 3~4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족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예방에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4대 중독 중에 가장 먼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는 또 하나의 당신, 당신을 따라합니다. 건배! 수가 좋아져! 또 술이야? 없어! 언니 간 거? 건배! 알코올 중독은 유전된다는 사실. 알코올 중독, 상상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알코올 중독이 유전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알코올 중독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규정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중독 질병과 마찬가지로 뇌의 변화가 일어나 있다는 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술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술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건강에 문제 생기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찾게 되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지속적인 음주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건드리면은 점점 더 그 술을 먹고 싶어지는 갈망감이 강해지고요. 그 상태에서 같은 용량이나 같은 횟수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쾌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술 마시는 횟수나 양이 늘어나게 되는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술을 줄이거나 안 마시면
손이 떨리거나 불안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뭐 오심구토, 막 속이 미식겁고 보통 일반인들은 술을 마셨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중독이 되는 분들 술을 안 마시면 굉장히 생활이 곤란해질 정도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런 금단이 발생하게 되고 네. 이래서 일상생활이 술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술의 노예가 된 상태를 저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한때는 우리 사회를 술 권하는 사회라고 일컬을 정도로 요즘에는 조금 세태가 바뀌긴 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주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혹시 나도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나는 애주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애주가랑 알코올 중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애주가라고 불리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내가 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절 능력이 이미 점점 떨어져서 네. 뭐 예를 들어 10번 마시는데 두세 번만 술이 조절이 안 돼도 벌써 사회생활이 거의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점점 진행이 되는데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어제까지 멀쩡하다 보니 걸리는 병은 아니고요. 네. 보통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런 갈망, 내성, 금단, 조절 능력의 상실 이런 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애주가로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이런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본인 스스로 체크해 보시려면 내가 애주가냐 아니면 정말 중독의 문제가 발생했냐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저희가 오디트라고 하는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게 된 10문항짜리 도구고요. 네.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쉽게 도구에서 접속할 수 있으시고요. 그중에 이제 술을 한번 마시면 멈출 수 없는 때가 있고 또 해장술을 자꾸 마시게 되고 술 때문에 주위 사람들 문제 생겼다. 이런 질문들에 여러 번 예가 체크가 되시면 알코올 중독 문제를 좀 의심하시고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많은 애주가 분들이 해장술은 좀 많이 한다고 주변에서 들었는데 이것도 주요 증상 중에 하나인 거군요. 네, 해장술을 주로 찾게 되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을 또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요. 보통은 저희가 치료를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음주 문제를 인정하게 하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술을 끊어서 그 끊은 상태를 유지하는 단계고 마지막은 재발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 초기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부정하는 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음주 문제를 인정하는 데만 수년 또는 수십 년 심지어 술 때문에 정말 죽을 위기를 닥쳐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환자 또는 보호자분들이 환자분 입에서 나 술에 문제가 있어서 술을 끊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치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치료의 시작점에 이제 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작을 못한 거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단계, 3단계에서 술을 끊는 생활을 내 생활을 만들어서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는 긴 치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나 혼자 치료를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좀 가족의 도움,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혼자 하지 마시고 주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치료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런데 이 주량이라는 게 보통은 가장 이렇게 취했을 때 취하기 직전까지 마시는 걸 내 주량이라고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간이 건강한 사람은 뭐 많이 마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적정 주량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주량이 얼마야 그러면은 네. 뭐 소주 2병이야, 3병이야 얘기하는데 네. 그 주량은 내가 정말 쓰러지기 전, 필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마실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적정 주량이라는 건 내가 이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내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양을 저희는 적정 주량이라 얘기를 하고요.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는 적정 음주량을 일일 적정 음주량을 남자는 소주 6잔 정도, 여자는 소주 3잔 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적정 주량보다는 훨씬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개인차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내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또는 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적정 주량을 내가 스스로 설정을 해서 요 정도 먹을 때면 다음날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 그리고 내 건강이 상하지 않을 정도 가능한 WHO에서 제한해준 양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 적정 주량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또 한 번 술을 마시면 이틀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고요. 뭐 습관적으로 술을 자꾸 찾게 되거나 이렇게 혼술을 하시거나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술을 드시거나 이런 습관들은 중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완전히 만취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음 날에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속이 좋지 않으면 주량을 넘어선 거라는 거. 적정 주량을 네. 넘어선 겁니다. 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알코올 중독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마약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뭐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약이 우리 몸에 낳는 피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마약 중독은 술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뇌의 기능이나 구조를 망가뜨리는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마약은 이 중독 문제도 일으키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뭐 마약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뇌에 작용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악화시키고 뭐 수면 장애 또는 성기능 장애, 뭐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떨어뜨리거나 충동성을 높이고 또 심지어는 일부 마약들은 어떤 환각을 경험하거나 피해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약 중에는 나중에 약을 끊고 나서도 네. 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환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마약들도 있고요. 또 인지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줘서 영구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마약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 외에도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질병들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뇌에 대뇌 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또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도 많이 일으키고 위장관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또 뭐 코로 마약을 흡입하는 경우에는 코에 뼈가 녹는 비중격 천공, 두통, 경련, 호흡 부전, 그래서 심지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약은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데요. 자, 이렇게 마약이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아니, 난 나약하지 않아. 쉽게 살이 빠진다고? 아니, 난 나약하지 않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친구들이 권한다고? 너는 중독 안 될 거라고? 나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난 나약하지 않아. 우리의 꿈은 마약보다 강해. 마약 앞에 나 약하지 않아. We are strong. 네, 청소년 대상 광고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마약을 대놓고 마약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살을 빼기 위해서 혹은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에 대한 이런 노출이 좀 쉬워진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방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마약 중독은 치료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고요. 재발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마약을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는 예방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이런 마약을 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서 청소년에서부터 어떤 뇌에 작용하고 중독성을 유발하는 어떤 마약류들을 접하는 경우, 아까 다이어트 약이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약 성분들이 사실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시절부터 마약의 위험성을 좀 알려주고 호기심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선진국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음주 예방 교육이나 흡연 예방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하는 것처럼 마약 예방 교육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약 청정국 이런 얘기하면서 마약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청소년한테 거의 시행을 못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빨리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과도 어떻게 보면 좀 마찬가지로 마약 중독도 약물 오남용으로 서서히 중독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약물 오남용은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약 중독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불법 마약만 떠올리시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처방받는 약들 중에도 일부 중독성이 있는 약물들이 있고요. 그런 약물들은 오남용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얘기했던 어떤 다이어트 약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처방되는 약이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어떤 의존성 오남용이 많이 일어나는 약물은 벤조디아제핀이라 부르는 신경 안정제입니다. 이 약물은 사실 잘 쓰면 불안을 완화시키고 불면을 호전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처방되고 있는데요. 장기간 과량으로 투여될 경우에는 오히려 내성이나 금단이 발생하고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뇌 기능이 뇌가 위축되거나 치매가 오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과량을 보게 됐을 때 충동성이 오히려 올라가고 자살 충동이 올라간다 이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과량을 보이면 호흡 억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벤조다제핀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랑 또 프로포폴이라 부르는 이제 마취제를 오남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 뭐 프로포폴 보통 우유 주사라 하는데 이런 오남용에 대해서 뭐 심지어 이 프로포폴을 맞으려고 마취를 하려고 수면 내시경을 1년에 100회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을 만큼 그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 네. 사망한 이유가 이 프로포폴을 과량 투여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잠을 자고 편안하게 쉬고 싶었겠지만 과량 투여하면 호흡마비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도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약이라고 부르는 각성제 계열의 약들이 중독성이 있고요. 또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약물들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런 오남용에 의한 중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약을 복용할 때는 혹시나 이게 오남용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약인지 잘 확인해 보시고 의사의 지시에 맞춰서 반드시 정해진 약만 드시고 장기간 복용할 때는 꼭 어떤 정기적인 점검을 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무심코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찾아봤던 이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마약 중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뭔가 들어와서 중독되는 거였는데 도박 중독은 행위가 중독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도박 중독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게임과 도박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게임이라고 하면 오락이라고 보통 부르고 네.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도박부터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돈이 걸리게 됩니다. 이 돈이라는 건 상당한 큰 보상이고요. 이 돈이 걸려서 이 보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아까 제가 그 중독의 핵심인 보상회로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된다 그랬는데 그런 약물처럼 이 도박이라는 부분이 돈이 걸리면서 뇌에서 도파민을 과다 분비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중독자의 뇌로 변하게 됩니다. 게임도 만일 돈이 걸리거나 큰 보상이 걸린다면 이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독자의 뇌로 변한다. 아예 내 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니까 이게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요즘엔 또 사이버 도박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이 마찬가지로 도박 중독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이라던가 좀 나이가 어린 경우에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 청소년은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보통 저희가 한 22, 3세에 완성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 조절이 미숙하고 빠른 보상에 민감해서 이 도박에 빠지기 쉽고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한테는 저희가 중독성이 있는 어떤 술이나 이런 것도 다 금지시키는 이유가 네. 이 시기에 시작하면 중독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은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근데 최근에는 이런 사이버 도박 때문에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된 경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도박에 노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관심,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옛말에 또 도박 중독을 해결하려면 뭐 손목을 잘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도박 중독이 끊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특별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박은 사실 중독성이 매우 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박을 경험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저희 일부 연구에 따르면 카지노에 계속 오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50% 가까운 분들이 이미 중독이 돼 있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대해서 뭐 한두 번이야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소액이라도 돈을 걸고 하는 어떤 행위들은 하지 않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오히려 다른 어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도록 이런 내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네 번째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뭐 평상시에도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보는 만큼 내가 중독이 맞나 아닌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될 필요는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인의 삶에서 인터넷이라는 거를 없는 삶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현실 세계나 어떤 인터넷 가상 세계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요. 만약 그 균형이 맞지 않는 정도가 내가 정말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내 어떤 사회적 기능이나 직업적 기능까지 지장이 생길 정도의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의 이용 콘텐츠 중에 게임을 이용하는 분들에서 중독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2019년에 국제보건기구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라는 질병을 새로 질병 코드로 포함을 시켜서 전 세계 어떤 보건 전문가들에게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에 대해서 좀 주의를 당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인터넷 중독은 우스갯소리로도 사실 아직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혹시 내가 인터넷 중독이 아닐까 하고 걱정한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해 보라고 하면 좀 이게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접속해 보시면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여러 가지 본인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K2 척도가 있고요. 예.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터넷을 줄이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게 된다. 인터넷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게 된다. 인터넷 사용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악화된다. 이런 항목들이 자꾸 체크가 된다면 이게 인터넷 중독의 위험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걸 넘어서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으면 좀 머리도 아프고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수록 중독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중독이라는 거는 단순히 과량으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내가 조절을 못하는 결국 뇌에 질병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계속 예를 들어 학교를 못 가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큰 갈등이 벌어졌는데도 또 게임하러 PC방을 간다면 사실은 이미 중독에 아까 얘기한 중독자의 뇌로 변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자가 검진만으로 좀 애매하신 분들은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북목이 되기도 하고 신체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인터넷 중독자 정도 되시면 대부분 많은 시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낮밤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고 운동이 부족해지고 신체 전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생깁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셨던 거북목 증후군 같은 거고 이런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발생하고요. 수면 질환, 또 비만, 우울증 같은 질병 어떤 질환의 유병률도 높아지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꼭 이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수면 부족, 만성 피로, 주의력, 집중력 저하 이런 부분의 호소가 아주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예. 다른 중독법을 저희가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볼 때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넷은 좀 그 예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특별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은 조절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건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해봐서 내가 인터넷에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스마트폰을 손에 얼마나 쥐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네.
심지어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처럼 뭐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을 보면 다 인터넷, 스마트폰 보고 다 보고 있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를 본인이 좀 체크해 보시고 또 어떤 컨텐츠에 내가 주로 몰두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보시는 게 우선 필요하겠고요. 만일 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사용 시간을 좀 스스로 설정을 하시고 그 시간을 지켜서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그 시간을 정하시는 데는 뭐 하루에 그래서 나는 사용 시간을 15시간을 정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다른 중요한 활동들, 뭐 운동이나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남는 시간에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좀 이렇게 자기 조절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 시간 4대 중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중독될 수 있는 부분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예방할 수 있는 마음가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런 강한 뇌에 자극을 주는 어떤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나 행위들은 우리 뇌를 쉽게 변화시킵니다. 보상률에 이런 강한 자극이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행복감을 주는 자극들에는 좀 둔감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불행하니까 중독 물질을 찾고 중독이 되니까 또 불행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습관은 내 자신에게 나를 잘 돌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그래서 작은 행복감들을 일상에서 많이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운동하시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시고 하루에 일부라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없이 디지털 디톡스 시간 만들어서 뭐 지인이나 가족들하고 대화도 나누시고 차 한잔 하면서 명상도 해보시고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거나 뭐 자연 속을 걷거나 이런 나만의 일상의 좀 소확행, 작은 행복들을 찾으신다면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아주 건강하게 활성화될 거고 그렇다면 일부러 이런 그 과도한 어떤 쾌락을 느끼는 어떤 중독성 물질이나 행위에 내가 찾을 이유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독이 될 이유가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돌보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홍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사춘기보다 무서운 갱년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갱년기 극복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